저는 올해로 63입니다. 30년 넘게 다닌 직장에서 나온 지 이제 딱 2년이 됐습니다. 그 2년 동안 저는 딱 한 번 크게 울었습니다. 아내한테도 아들한테도 들키지 않으려고 새벽 4시에 베란다에 나가서 혼자 울었습니다. 울음을 터뜨린 건 누가 저를 때렸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. 누가 저를 무시해서도 아니었습니다. 제 오랜 친구가 이렇게 말했기 때문이었습니다. 야, 그래도 너는 건강하잖아. 건강한 게 최고지. 저는 김태호라고 합니다. 인천에서 중소물류회사 관리팀장으로 32년을 일했습니다.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희망퇴직 권고를 받았을 때 저는 망설임 없이 사인을 했습니다. 어차피 언제까지 다닐 수 있겠냐는 생각도 있었고 퇴직금이랑 연금으로 조촐하게 살 수 있다는 계산도 있었습니다. 그런데 막상 나오고 나니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. 퇴직 첫 달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. 밀린 잠을 자고 오래 못 간 동네 목욕탕도 다니고 아침마다 공원을 한 바퀴씩 걸었습니다. 그런데 2달이 지나고 3달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해졌습니다. 아침에 눈을 떠도 갈 곳이 없는 겁니다. 아내는 동네 반찬 가게에서 파트타임을 하고 있어서 오전 8시면 집을 나섭니다.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고요해졌습니다. 저는 그 고요함이 처음엔 편안한 줄 알았습니다. 그게 외로움이라는 걸 알게 된 건 한참 뒤였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고등학교 동창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올라왔습니다. 오랜만에 얼굴이나 보자. 이번 주 토요일 어때? 보낸 사람은 박민철이었습니다.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고 졸업 후에도 종종 연락하던 친구입니다. 건설 쪽에서 사업을 해서 제법 잘 됐다는 말은 들었습니다. 채팅방에는 금방 답장이 달렸습니다. 저도 얼른 좋다고 답장을 보냈습니다. 오랜만에 친구들 목소리가 듣고 싶었으니까요. 혼자 집에서 리모컨만 만지작거리는 것보다 훨씬 나을 것 같았으니까요. 거울 앞에 서서 단추를 잠그는데 거울 속 제 얼굴이 어색하게 웃고 있었습니다. 60이 넘은 사람이 친구 만난다고 이렇게 설레도 되는 건지 싶었지만 기분은 나쁘지 않았습니다. 지하철을 타고 약속 장소인 강남 쪽 고깃집으로 향했습니다. 발걸음이 오랜만에 가볍게 느껴졌습니다. 가게 안에는 민철이와 2명이 더 와 있었습니다. 경호, 성진이었습니다. 경호는 중견 제약회사 임원 출신이고 성진이는 부동산을 여러 채 가지고 있다는 말을 들었던 친구입니다. 반가웠습니다. 진짜 반가웠습니다. 서로 어깨를 치고 야, 너 머리 많이 빠졌다. 나는 배가 이렇게 나왔어. 하고 웃었습니다. 처음 20분은 정말 좋았습니다. 그 이후로는 뭔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. 고기가 불판 위에 올라가고 소주 첫 잔을 부딪히면서 민철이가 말을 꺼냈습니다. 야, 나 이번에 제주에 펜션 하나 샀어. 경호가 눈을 크게 뜨며 받았습니다. 야, 그거 대박이다. 요즘 제주 펜션 대기업 팀장 연봉보다 낫다던데. 성진이도 맞장구를 쳤습니다. 나도 작년에 강원도 쪽 땅을 좀 받았어. 개발 호재가 있다길래. 대화가 자연스럽게 부동산으로 흘렀습니다. 강남 어디 아파트 시세, 어느 지역이 개발될 것 같다. 월세 수익이 얼마다. 저는 고개를 뒤집으며 듣고 있었습니다. 끼어들 자리가 없었습니다. 우리 부부가 가진 건 작은 빌라 한 채와 제 국민연금 월 74만 원이 전부였으니까요. 그래도 괜찮았습니다. 부동산 이야기야 내가 낄 수 있는 자리가 아니지 뭐 하고 넘겼습니다. 그런데 대화의 방향이 또 바뀌었습니다. 자식 이야기로 넘어간 겁니다. 민철이 아들이 대기업에 다닌다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. 근데 이번에 팀장 승진에 스톡 옵션까지 받았다는 얘기는 처음 들었습니다. 경호 딸은 의사가 됐다고 했습니다. 전문의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병원에서도 워낙 잘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겸손한 척 자랑을 이어갔습니다. 성진이는 아들이 미국 MBA를 마치고 돌아와서 지금 외국계 컨설팅 펌에 있다고 했습니다. 연봉을 직접 말하진 않았지만 입꼬리가 충분히 말해주고 있었습니다. 새 친구의 자식 이야기가 불판 위 기름처럼 지글지글 끓는 동안
저는 고기 집게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. 제 아들은 35살입니다. 경기도 외곽에 있는 중소인쇄업체에서 일합니다. 월급은 270만 원 조금 넘습니다. 결혼 3년 차에 애 하나 있고 빌라 전세에 살고 있습니다. 대기업도 아니고 전문직도 아니고 해외 유학도 없습니다. 그냥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아들입니다. 저는 그 아들이 자랑스러웠습니다. 적어도 그 고깃집에 들어오기 전까지는요. 민철이가 고개를 제 쪽으로 돌리며 물었습니다. 태호야, 너 아들은 요즘 어때? 저는 잠깐 망설였습니다. 그냥 인쇄 쪽에 있어 하고 짧게 대답했습니다. 민철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. 그래도 성실하게 다니는 게 최고야. 요즘은 직장 다니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잖아. 경호도 거들었습니다. 맞아. 태호 아들은 효자잖아. 원래 부모 속 안 썩이는 것만 해도 얼마나 다행이야. 좋은 말이었습니다. 그 말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. 성실하다, 효자다, 다행이다. 그런데 그 칭찬들 아래에 뭔가 깔려 있었습니다. 느껴지는 게 있었습니다. 말은 위로인데 전제는 동정이었습니다. 너희 아들은 내세울 게 딱히 없지만 그래도 나쁜 건 아니잖아. 라는 뉘앙스. 그게 느껴지는 순간 목구멍이 막혀왔습니다. 불판 위 고기가 타들어가고 있었는데 저는 집게를 내려놓고 멍하니 있었습니다. 성진이가 야 고기 탄다 하며 직접 뒤집어졌습니다. 그 손길이 고마워야 할 텐데 왜인지 제 눈에는 그게 다르게 보였습니다. 내가 못 챙기는 걸 대신 챙겨주는 사람. 친구의 배려인지 무의식적인 위계인지 그 경계가 자꾸 흐려졌습니다. 계산할 때도 그랬습니다. 저도 같이 내겠다고 지갑을 꺼냈는데 민철이가 손을 저었습니다. 야, 오늘 내가 낸다. 너 연금 아껴야지. 순간 귀안이 먹먹해졌습니다. 연금 아껴야지. 그 한마디가 저를 규정해버렸습니다.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형편이 안 되니까 가만히 있어라. 기남이 입에서 나온 건 6글자였지만 제 귀에 도착한 건 그런 뜻이었습니다. 친구들이 각자 택시를 잡아타고 떠났습니다. 저는 괜찮다며 걷겠다고 했습니다. 사람들 사이에서는 자꾸 뭔가를 참아야 했는데 혼자가 되면 그걸 내려놓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. 골목을 걸으며 오늘 저녁 내내 들었던 말들이 귀 안에서 다시 재생됐습니다. 제주 펜션, 강남 아파트, 의사 딸, MBA 아들,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끼워 넣어진 말. 그래도 성실한 게 최고야. 그 말이 계속 걸렸습니다. 성실하다는 말이 왜 이렇게 위로처럼 들리지 않는 걸까요? 그게 칭찬인데 왜 가슴이 이렇게 무거운 걸까요? 걸으면서 저도 모르게 자꾸 제 아들 생각이 났습니다. 지금 이 시간에도 아들은 인쇄소에서 야근을 하고 있을 겁니다. 기계 돌아가는 소리 속에서 잉크 냄새 맡으며 납기를 맞추려고 서 있겠죠. 작년 추석에 아들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. 아버지, 이번에 많이 못 드려서 죄송해요. 20만 원밖에 없어요. 봉투를 받으며 아들 손을 봤습니다. 손등이 거칠어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 사이에 잉크가 배어 있었습니다. 그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. 야, 이거면 충분해. 내가 건강하게 일하는 것만으로 아버지는 다 됐어. 그 말은 진심이었습니다. 그런데 오늘 그 삼겹살집에서 제 진심이 잠깐 흔들렸습니다. 남의 아들과 비교당하는 자리에서 아들의 거친 손이 왠지 안쓰럽게 느껴졌습니다. 그 순간이 자꾸 떠올라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. 아들한테 미안했습니다. 단 한순간이라도 비교의 눈으로 봤다는 게 아들한테도 저 자신한테도 미안했습니다.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. 차가운 캔커피를 하나 뽑아 들었습니다. 뚜껑을 따고 한 모금 마시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. 화면에 아들이라고 떠 있었습니다. 심장이 한 박자 빠르게 뛰었습니다.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. 아버지, 저예요. 야근 끝나고 전화했어요. 피곤이 묻어 있는데도 목소리는 밝았습니다. 늘 그랬습니다. 아무리 힘든 날도 저한테 전화할 때만은 밝게 내려고 애쓰는 녀석이었습니다. 엄마한테 들었는데
오늘 친구분들 만나셨어요? 재밌으셨어요? 대답이 바로 나오지 않았습니다. 잠깐 캔커피를 한 모금 더 마시고 나서야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. 응, 재밌었어. 아들이 이어서 말했습니다. 아버지, 이번 주 토요일에 지원이 데리고 갈게요. 요즘 지원이가 자기 전에 맨날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그래요. 동화책 읽어달라고 조를 거예요. 각오하세요. 2살 반짜리 손녀 지원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. 지난번에 왔을 때 저를 보자마자 뒤뚱뒤뚱 달려오던 그 작은 다리가 눈에 밟혔습니다. 그 순간 저녁 내내 무겁게 쌓여있던 것들이 한꺼번에 무너졌습니다. 대기업이 뭡니까? 강남 아파트가 뭡니까? MBA가 뭡니까? 밤 10시까지 기계 옆에 서서 일하고 나서도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고 지친 몸으로 손녀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말을 잊지 않고 전해주는 아들. 그게 제 아들이었습니다. 전화를 끊고 한참을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. 어느새 눈이 뜨거워져 있었습니다. 소리 없이 흘렀습니다. 편의점 노란 불빛 아래 63살짜리 남자가 캔커피 하나 들고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. 부끄럽지 않았습니다. 이 눈물은 약함이 아니었으니까요. 저는 그날 밤 비로소 알았습니다. 제가 친구들 앞에서 작아졌던 게 제 아들 때문이 아니었다는 걸요. 제가 저 자신을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 줄 세웠기 때문이었다는 걸요. 자격지심이란 게 무섭습니다. 아무도 저한테 직접 너는 못났다고 하지 않았습니다. 그런데 저는 그 자리에서 내내 스스로 그 말을 만들어 듣고 있었습니다. 연금이 적다고, 아들 직장이 작다고, 내가 낼 술값도 없다고 아무도 그런 말을 하지 않았는데 제 안에 누군가가 계속 그 말을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.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오래 생각했습니다.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작아져 있는 걸까? 30년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. 가족한테 큰 패 끼친 적 없습니다. 빚도 없고 거짓도 없고 부끄러운 짓도 없이 살았습니다. 그런데 왜 친구 앞에서 자꾸 기어들어가는 느낌이 드는 걸까요? 그 답을 집에 와서 찾았습니다.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. 늦었네. 밥은 먹었어? 하며 괜찮냐고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.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. 그리고 정말로 괜찮아지기 시작했습니다. 우리가 가진 것들을 천천히 생각해 봤습니다. 월 74만 원짜리 연금이지만 남한테 손 벌린 적 없습니다. 작은 빌라지만 아내와 둘이 매일 밥상 마주하고 있습니다. 아들이 대기업은 아니지만 새벽에 일어나 가족을 위해 나가는 사람입니다. 손녀가 할아버지 보고 싶다고 잠투정을 부립니다. 이게 작은 겁니까? 이게 위로받아야 할 인생입니까? 저는 그날 이후로 결심을 하나 했습니다. 다른 사람의 숫자로 내 삶을 재지 않기로 했습니다. 월급 얼마, 아파트 몇 평, 자식이 어느 회사, 그 숫자들이 사람의 가치를 정하는 게 아니라는 걸 머리로는 알면서 마음이 따라가지 못했던 겁니다. 이제는 마음도 알게 하기로 했습니다. 나이 든다는 건 비교할 대상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. 오히려 비교가 필요 없어지는 나이입니다. 남보다 더 가진 게 없어도 나만의 자리에서 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것. 그게 자격이라면 자격입니다.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느끼신 분 계실 겁니다. 모임에 갔다가 이상하게 집에 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던 적 있으시죠? 누가 뭘 가졌다는 얘기, 누구 자식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괜히 씁쓸했던 적 있으시죠? 그 씁쓸함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. 그건 우리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더 잘 살고 싶다는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. 다만 그 마음을 남과 비교하는 데 쓰지 말고 오늘 하루를 조금 더 단단하게 사는 데 쓰면 어떨까요? 저도 아직 잘 안 됩니다. 가끔 뉴스에서 누가 얼마짜리 아파트를 샀다는 소식이 나오면 마음이 괜히 불편해지기도 합니다. 그럴 때마다 저는 손녀 지원이 얼굴을 떠올립니다. 뒤뚱뒤뚱 달려오던 그 작은 다리를요. 그게 제 닻입니다. 자격지심이 올라올 때마다 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그 무게. 여러분에게도 그런 닻이 하나씩 있으실 겁니다. 나이 들수록 마음이 단단해지는 이야기 다음 영상에서도 이어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